쌤의 고구려 한국사 시즌 3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삼국의 경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맹체 국가, 연맹왕국 단계에 있었던 삼국은 이제 중앙 집권적인 영역 국가로 발전을 하면서 발전을 해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토가 점점점 넓어지다 보면 결국 서로 맞닥뜨리게 되겠죠. 영역이 맞붙게 되면 이제 서로 상대방의 영토에 대해서 영토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세력을 확대하려다 보면은 넓은 평야지대와 인구, 자원이 많이 있어야겠죠. 가장 자원을 많이 한반도 내에서 갖고 있는 지역은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한강유역입니다. 한강유역을 놓고 이제 쟁탈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역사를 이해할 때, 한국의 역사, 한국사를 이해할 때 한반도 내 상황만 보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정세 변화와 관련이 있다. 그걸 맞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중국의 정세 변화를 살펴봐야겠네요. 지도를 잠깐 그려볼게요. 고조선 기억나시죠? 고조선을 멸망시켰던 중국의 최초는 아니군요. 두 번째 통일왕조는 한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그리고 위, 촉, 오, 여러분 잘 아시는 삼국시대가 오죠. 그리고 이제 위나라가 이들을 통일해 갑니다. 하지만 위나라는 곧 무너지고 진나라가 이제 사실상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이들이 내부적으로 싸우느라고 힘이 약해진 틈을 타 북쪽에 오랑캐라고 중국 사람들이 부르는 세력들이 만리장성을 넘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5개의 큰 오랑캐 세력이 16개의 나라를 세우는 5호 16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이 진은 남쪽으로 세력을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남쪽에 세워진 왕조 남조, 송, 제, 양, 진 뭐 이런 나라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북쪽에서는 이제 북쪽의 왕조라는 의미로 여러 나라들이 뭐 북이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북조. 삼국 중에서 고구려는 이 북조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하거나 대립을 하면서 발전을 해가고요. 남쪽에서는 이제 백제가 남중국과 교류하면서 가야, 그리고 외, 일본이죠. 연결하는 이 남쪽의 해상 교육권을 장악하면서 발전을 해가게 되는 겁니다. 중국의 선진 문물을 직접 받아들이기에는 한쪽에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던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통해서 중국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수용을 해야만 했죠. 때문에 그들과 직접 교육할 수 있는 교역로 확보에 힘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는 후에 어디로 진출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중국과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는 한강유역 진출에 목을 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삼국은 영토 대결을 펼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대립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의 대립은 그들만의 대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동아시아 전체의 국제전으로 확대되는 거죠. 제일 먼저 한강유역을 차지한 나라는 백제입니다. 백제는 뭐 출발 자체가 한강유역이었으니까요. 보겠습니다. 지우고요. 만 54개 소국 중에 하나로 출발했던 백제. 지도 좀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제는 원래 나라 이름이 십제였다는 건 아십니까? 10개의 세력이 나라를 강을 건넜다. 십제. 그런데 이제 이게 고이왕 때 한강유역을 좀 확보하죠. 그래서 좀 더 세력이 넓어졌습니다. 꼭 100개라는 의미보다는 그래서 100가문, 100개의 집안, 100개의 가문이 세력을 나라를 강을 건넜다. 백제로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백제는 마한의 주도 세력이었던 목지국을 남쪽으로 밀어내면서 이제
마한 전역을 확보하는 거죠. 한강 유역 확보, 고이왕 때, 그리고 이 마한을 완전히 마한 세력을 완전히 복속시켜서 남해안까지 그 세력을 확대해 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야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이때가 백제의 전성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을 북쪽으로 돌려서 평양성 일대까지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고국원왕을 전사시키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때 임금이 백제의 전성기 근초고왕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남중국과 백제 그리고 가야, 외를 연결하는 해상 교역로를 확보하게 되고 남중국의 동진과 수교를 맺으면서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게 백제, 한강유역을 제일 먼저 장악했던 백제. 전성기는 4세기 후반. 이제 고구려는 고국원왕 때 위기를 맞았지만 다시 이제 그 뒤에 세력을 회복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4세기 말 5세기 초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역사를 좀 살펴볼까요? 이걸 어떻게 한다? 이걸 지우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지우고 지도를 그려서 다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구려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산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는요, 일단 고구려가 성장하려면은 가장 크게는 요동반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중국의 침략을 막아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장애물, 요하가 있는 이 요동반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의 작은 나라. 그런데 이 여기를 가기 전에 먼저 정복을 해야 되는 세력이 있었어요. 바로 이 땅에서 400년 넘게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항구년 낙랑이죠. 근데 고구려에게는 이 낙랑을 극복하기 전에 또 먼저 사전에 점령해야 됐던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옥저. 그래서 내륙 국가였던 고구려는 소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해산물을 얻기 위해서 일찌감치 옥저를 정복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게르부 고씨의 세력을 확립했던 왕이 앞서 배웠죠. 누구였습니까? 태조왕이었습니다. 이제 고구려는 낙랑 쪽으로 세력을 확대해 갑니다. 드디어 미천왕 때 낙랑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이제 요동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쪽 지역에 있었던 연나라와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전연이라고 불려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게 호되게 공격을 당합니다. 수도였던 국내성이 함락당하기도 하고요. 미천왕의 무덤은 파헤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국원왕은 자기 어머니와 아내까지 그리고 아버지 시신까지 탈취당하는 모욕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연나라에게 복속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래쪽에서 백제가 공격해 왔던 거죠. 연나라에 당했던 수모를 갚기 위해서라도 왕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백제와의 싸움에서는 승리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너무 무리한 탓인지 결국 고국원왕은 안타깝게도 전사를 하죠. 이러면서 고구려의 위기는 더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소수리 왕이 다시 총체제를 정비하고요. 이 전연을 무너뜨린 고마운 나라 전진과 수교를 하면서 불교도 수용해 오고요. 율령도 반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고국 양왕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광개토대왕 시기에 이르러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 거죠. 광개토대왕은 먼저 백제를 압박합니다. 중국과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일단 한반도 안에서는 내가 짱이야 라는 걸 확인시켜줘야만 했던 거죠. 백제를 압박하고 여러 차례 공격해서 한강 그 예성강 유역 지역까지 여기가 한강이지 않습니까? 한강 북쪽 임진강 예성강 유역까지 차지를 합니다. 백제로서는 굉장히 한반도 내에서의 주도권은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네요.
그래서 백제는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세력, 고구려와 여러 차례 싸움을 해서 많이 패배를 합니다. 하지만 한반도 안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구가했던 나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좀 아래급이라고 생각했던 세력들 단속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가야, 외, 아직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가야, 외를 이용해서 고구려와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신라를 압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무랑 때의 신라의 위기로 나타나는 거죠. 이걸 이제 신라는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고구려는 신라 구원 전쟁을 펼치는 겁니다. 광개토 대항 때. 이러면서 이 신라를 도와서 왜군을 격퇴했다고 되는데 이게 가야와 외의 연합군을 격퇴하죠. 그래서 앞서 배웠듯이 가야 지역까지 쳐들어가서 전기 가야 연맹을 해체시켜버리고 한반도 남쪽에 군대를 주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방향을 북쪽으로 돌려서 요동 지역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진 연나라. 그래서 이 연나라를 후연이라고 합니다. 이 후연을 격파해버리고요. 그래서 만주 지역까지 영역을 확대하게 되는 겁니다. 독자적인 연호까지 쓸 정도로 힘이 세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장수왕은 중국의 북쪽, 남쪽, 남북쪽 모두와 교류를 하기도 하고 북방의 유목민족과 교류를 하면서 이제 독자적인 천하관을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 북쪽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요. 본격적인 남진 정책을 펼쳐서 한강 유역을 확실히 차지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자 이제 백제는 어제의 적이었던 신라와 손잡고 고구려에 맞서게 됩니다. 백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백제와의 한반도 내에서의 경쟁, 한강유역 쟁탈전을 놓고 어찌 보면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를 도왔던 고구려는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한강유역을 완전히 먹겠다는 생각에서 다 압박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백제는 자신들의 근거지였던 서울, 위례성을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475년 급하게 남쪽으로 도망쳐 오게 되죠. 금강유역의 공주로 공주로 도망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도 명칭은 웅진이죠. 왕까지 계로왕까지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도망을 치게 되고요. 이제 신라는 고구려가 본색을 드러낸 마당에 더 이상 백제를 안 도와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제 동맹을 맺고 백제와 함께 고구려에게 맞서는 겁니다. 고구려의 최대 영향력이 남쪽으로의 최대 영향이 미쳤던 지역이 충주 지역. 그래서 이쪽에 세워진 비석이 충주 고구려비죠. 비석을 통해서 당시 시대를 이해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는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을 확립하게 됩니다. 천하, 하늘 아래, 천하가 뭔데? 온 세상입니다. 천하의 주인은 천자, 황제죠. 근데 고구려가 독자적인 천하관을 주장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중국에 견줄 만한 막강한 패권 국가로서의 자신감이 드러나 있는 거죠. 광개토 대왕 능비와 충주 고구려비에는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시간이 부족하겠네요. 1시간 더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강유역으로 웅진으로 급하게 도망치게 된 백제의 중흥 노력에 대해서 다음 시간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통일 과정까지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